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젯밤 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증시 반등 배경에 엔비디아가 꼽히는데 네. 어제가 주식을 10대 1로 액면 분할한 첫날이었죠. 추이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뉴욕 장을 본다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주요 요소들이 이제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은 뭐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치로 저는 종가 마감을 했는데 예. 지수 자체가 이렇게 활화산에 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한몫을 좀 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였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제는 10대 1로 이제 액면 분할을 했던 이제 첫 일이었습니다. 첫 거래일이었고 지금 차트 나온 거 보시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나오는데요. 역대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미국 국내 투자자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자들도 지금 뉴욕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뉴욕 지수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세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세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는 FOMC 회의죠. 오늘 밤에 열리게 돼요. 11일 현재 시간으로 11일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11일과 12일에 FOMC 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과연 어떤 예가 나올지 이것도 이제는 뉴욕 증시에서 바라봤던 포인트 하나였고 그다음에 이제 CPI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 다음 날 나옵니다. 12일에서 13일 정도 열리거든요. 이때 이제는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러면 바로 이제는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런 게 이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건 사실 이제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거야. 근데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이제 엔비디아였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1로 액면 분할한 거야. 10대 1로 액면 분할했다는 얘기는 한 주에 16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려고 해도 투자가 안 돼요. 160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한 주 살려고 그러면. 근데 액면 분할했다는 얘기는 뭐 10대 1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10분의 1로 그러니까 쪼갠 거죠. 주식을 그럼 한 주당 한 16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16만 원을 있으면 이제 한 주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은 10분의 1로 액면 분할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랬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10주를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가치는 똑같다. 근데 왜 액면 분할을 하느냐? 말 그대로 한 주당 16만 원이면 소액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면 분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는데 근데 어제 한 0.75% 올랐잖아요. 이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미 선 반영됐거든요. 선 반영되다 보니까 이미 액면 분할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주가는 크게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첫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소화시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의미를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이런 표현까지 쓰이더라고요. 이번 주식 액면 분할이 앞으로도 좀 주가에도 상승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종목, 한 30대 종목을 이제 뽑아서 지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산업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이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우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얘기는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에 엔비디아가 편입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물려서 펀드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떠받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제 펀드 때문에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종목이 뜰 수밖에 없다. 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에 편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사실상 이제 다우지수에 편입이 된다. 그럼 우량주로서 인정을 받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동안 사실 다우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근데 이 기업들은요, 액면 분할을 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우지수는요, 일단은 덩치가 큰 종목은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덩치가 크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엔비디아가 160만 원짜리다. 그러면요, 엔비디아의 그 상하에 따라서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 지수가 너무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오른다, 빠진다부터 그러면 이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지수가 막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큰 걸 싫어합니다, 다우지수는. 그래서 다우지수는 액면 분할을 사실상 좋아요. 액면 분할한 종목을.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번에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우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과거에 그랬죠. 애플도 아마존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다우지수에 이제 편입이 될 거야. 그럼 편입이 되면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상승
요인이 있어라고 이제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분할 소식 알려지고 나서 국내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2조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부작용은 없을지 좀 우려도 따릅니다. 있죠.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 왜 그럼 어떤 부작용이냐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일단은 B2, 신용융자일 수도 있고요. 끌어와서. 그렇죠. 왜냐하면 B2란 신용융자는 뭐냐면 내가 이제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는 증권사에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근데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B2죠. 대표적인 이제 신용융자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본다면 국내에서 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우리 국내에서 투자했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량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빼고 이제 NDBI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를 문제 삼아요 항상. 왜 그렇게 되면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종목에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6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우리 돈으로 이게 거의 2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시장에 대한 인기가 점점점 사드라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네. 최근에도 이슈가 있었던 게 웹툰 엔터죠.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 엔터가 이제는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 코스닥을 놔두고 나스닥에 상장하냐 이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대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디비아에 대한 이렇게 인기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주가 지수는 좀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은행권에서 또 대규모 금융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좀 이런 사고가 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은행에서 한 직원이 100억 원 규모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거예요. 정확히 어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직원이 남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뭐 다른 고객의 이름으로 대출을 실행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본인 통장으로 받아서 이제 횡령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횡령한 사람이 뭐 어떻게 돈을 잃었냐라고 본다 그러면요 서로 위조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해외 선물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물 투자다 보니까 고위험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손실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한 60억 원 정도 투자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선물 시장에서 60억 손해봤다?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이미 투자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럼 고스란히 회사 입장에선 손해로 따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회사도 사실 난감하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 금융권입니다. 이거는 고객의 신뢰로 사실상 운영되는 회사인데 우리은행에 대한 신뢰가 더더욱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은행의 예금을 아니면 적금을 실제 들었던 이런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예금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권에서는 이 횡령 소식이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에서는 이걸 강조합니다. 외부에서 걸린 게 아니라 내부 감찰을 통해서 이 시스템 이상 징후로 사실 발견을 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잡아냈다. 그렇죠. 우리가 잡아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은행에서는 내부 시스템으로 해서 징후를 포착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소명을 요구했는데 이 횡령 직원이 이제는 경찰에 이제 자수를 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은행에서는 비판을 좀 받아요. 사실상.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내부 감찰이 안 되고 있느냐. 너무 늦게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액이 너무 큰데. 이미 다 빠져나간 뒤였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이미 우리은행은 있습니다. 그 2022년도에 7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이미 있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712억 원 횡령했는데 결론은 15년형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1년에 47억씩 뭐 반대로 얘기하면 뭐 시장의 얘기입니다. 이제 누리꾼들이 얘기하기를 야 1년에 그럼 47억씩 번 거잖아. 할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너무 형량도 작고요. 사실상 이 712억을 횡령했는데 그래서 이런 소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처벌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이런 소식이 안 들릴 수 있도록 내부 감찰 시스템들을 잘 마련해야 된다. 다행히 이제 7월부터는요. 사실상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책무 구조 도입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책무 구조라는 도식화가 돼요.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는 로직화가 되는 건데 누가 누구를 책임진다.
이게 책임을 져서 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리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식화되고 책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좀 줄어들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이번 사례도 그렇고 투자를 했다가 투자 손실이 일어나서 걸렸으니 또 소식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본적인 좀 방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금융회사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책무 시스템 빨리 도입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무 시스템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로직틀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누가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위에 단에서 그것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금융회사 CEO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가 횡령 사건이라든지 이런 금융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감찰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속히 좀 제도화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고 금융권에서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이거 개인의 일탈로 자꾸 몰아세우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100억 원을 빼돌렸는데 60억 원을 선물 투자해버리면 뭐 환수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이거 환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사실상 있는 거예요? 그 환수를 사실상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죠. 그냥 왜냐하면은 아예 예방해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빼돌리지 못하도록. 그렇죠. 왜냐하면 선물 투자했다, 해외 증시에 투자했다, 아니면 코인에 투자했다는 얘기는요. 일단 네. 그 금액은 사라지고 난 뒤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구상권을 아무리 내가 청구하려고 해도 사실 그렇잖아요. 구상권을 청구해도 이미 재산이 없어요. 이미 해외에 다 손해를 봤기 때문에 뭐 밝혀낼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구상권 청구하면 뭐합니까? 재산이 없는데.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손실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회계 처리를 했을 때. 그 손실로 처리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속히 이런 거는 좀 정리가 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횡령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내부 통제에 저는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 소식 성심당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전역점 임대료 문제를 두고 코레일 유통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네. 어제 다시 입찰 공고가 마감이 됐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성심당이 4억 원을 낼 수 있을까 월세를 제가 예. 봤을 땐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럼 보통 원래는 한 1억 원 정도였거든요. 예. 이거를 4배로 내려하니 당연히 성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계속 유찰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월 평균 매출액이 26억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상 이 분점인데요. 26억 원에서 퍼센테이지를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은 한 1억 3천만 원 정도였다가 지금 같은 경우 매출의 17% 이상 이게 규제, 그러니까 법제화돼 있죠. 그러니까 예. 제도화돼 있다 보니까 17%를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4억 4천만 원이 되는 건데 월 4억 4천만 원의 월세를 낼 수 있는 사실상 성심당이 내겠느냐를 봤을 때 저희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왜냐하면 상징성이 있거든요. 대전의 대첩. 대표 기업입니다. 그리고 충남의 대표 기업인데 그렇죠. 사실상 역사에서 떠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에는 중재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대전역 앞에 땅이 있는데 이 여기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이거를 과연 따라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예. 이런 점을 봤을 때 과연 이 향배가 이 소식이 또 성심당이 어떤 판단을 할지, 또 코레일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보셔야 되겠다. 과연 성심당이 대전을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서울역에 오진 그렇죠.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는 대전역에서 떠난다는 얘기는 사실상 많은 역에 수송 많잖아요. 대전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성심당을 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뾰족한 수는 없고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 생각은 대전시의 중재안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읽기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